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김도현은 아침 6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내 미영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도현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벌써 60이구나.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버스 기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퇴직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차고에 나가서 시내버스를 몰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미영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 향이 나서 잠이 깼네요. 아직 시간 많아. 좀 더 자도 돼. 도연이 아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내를 아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니까. 그나저나 아버님 집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미영이 도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집을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도연이 어릴 때부터 서울로 일하러 나오셔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셨는데 고향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를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는 다 정리됐다고 하더라. 다음 주에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 보려고 해. 도연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정말 좋겠어요.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네요. 미영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골에서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아버지와는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셨고 도연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만났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도연아,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 뭘 해준 게 없구나. 미안하다. 아버지의 새약해진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고향 집은 내가 가져라. 거기서 편히 살아라. 그때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빚이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시더니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연은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가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아침 해가 아파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 한 채를 상속받는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이들도 이미 다 자라서 독립했고 이제 아내와 둘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해 주셨나 봐.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을 하셨구나. 점심시간에 도연은 동료 기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도연이 형, 퇴직하면 뭐 할 거야? 후배 기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상속받아서 시골로 내려갈 예정이야. 도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와집이라더라. 마당도 제법 넓다고 하고. 와, 부럽다. 시골에서 농사라도 지을 거야? 글쎄, 작은 텃밭 정도는 해볼 생각이야.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았는데 이제 흙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모두들 은퇴 후 생활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도연만큼은 확실한 계획이 있어 보였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진수가 모처럼 집에 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집 얘기 들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좋겠네요. 저희도 가끔 놀러 갈게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마당이 넓으니까 손자들 데리고 와서 뛰어놀게 해도 좋고. 아빠가 농부가 되시는 건가요? 진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농부까지는 아니어도 채소 정도는 길러볼 생각이야. 도시에서만 살다가 자연과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족들은 모두 도연의 새로운 계획을 응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씩씩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도연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고향에서 편히 쉬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주면 직접 시골집을 보러 갈 예정이었어요. 변호사가 보낸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제법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에 마당이 있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도 있어 보였거든요. 도연은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도연은 변호사 김광수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버지의 고향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집 상태는 어떤지 미리 확인해 보셨나요? 도연이 조수석에서 물었어요. 아니요, 저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했거든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분명히 김 사장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 절차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도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었고 집 상태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었어요. 마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송림리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인구가 100명도 안 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더 달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논밭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이 보이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공기도 서울보다 훨씬 맑아 보였어요. 저기가 송림리 마을입니다. 김 변호사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을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고 몇 채의 집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집들이었지만 나름대로 정겨워 보였어요.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저 앞쪽이어야 할 텐데. 김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차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법 큰 기와집이었어요. 마당도 넓어 보이고 집 주변으로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기가 우리 집인가 봐. 도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상하네요. 김 변호사도 당황한 듯 말했어요. 관리인이 있나? 도현과 김 변호사는 차에서 내려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이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집주인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집안이 조용해졌고 곧이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면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이 집의 소유주인데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관리를 맡아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소유주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여기서 살고 있어요. 도연은 어리둥절했어요. 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 김광수입니다. 이 집은 분명히 김도현 씨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 절차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왔어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여자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아들들인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큰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주인이라고 하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작은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벌떡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요? 이 집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도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이 집은 제 아버지 김봉수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수. 맞아요. 우리 아버지도 김봉수예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혹시 김봉수 씨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이에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폐암으로.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기와 병명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제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설마.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액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액자를 보는 순간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김봉수였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자가 액자를 들고 말했어요. 20년 전부터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왔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들이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김 변호사도 당황해하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김도현 씨가 상속자가 맞는데. 법적으로요? 큰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여기서도 가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와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이 집도 아버지가 직접 수리하고 가꾸신 거예요.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도연은 이 낯선 가족과 본격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어요. 도연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여기서? 20년 전부터요. 여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박순희입니다. 이 아이들 엄마고요. 김봉수 씨와는 사실혼 관계였어요.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마당에 놓인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실혼이라니. 아버지가 자신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면서 동시에 이곳에서도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건데? 도연이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잖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봉수 씨도 괴로워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도 가족이에요. 이 아이들도 봉수 씨 아들이라고요.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김도현 씨가 정당한 상속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요? 순이의 큰아들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아버지랑 함께 이 집을 가꿨다고요. 맞아요. 작은아들 진수도 거들었어요. 아버지는 여기서도 진짜 아버지였어요. 농사일도 함께하고 우리 공부도 봐주시고.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요. 도연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이라도 남기셨다면 모르겠지만. 유언장이요? 순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있어요. 봉수 씨가 남기신 편지가. 순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순이에게라고 아버지의 친필로 적혀 있었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순이가 편지를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내가 이 편지를 남기는 것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두 집을 모두 사랑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 집 모두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이 집은 너희들이 살아온 보금자리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연이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너무 원망하지 마라. 잘못은 모두 내가 한 것이니까. 도연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구나.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봉수 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와서 우리를 챙겨주셨어요. 집 수리도 하시고 아이들 용돈도 주시고. 진짜 가장이셨다고요. 진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쫓겨날 수는 없어요. 쫓겨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만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김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시죠. 김도현 씨는 서울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법적인 자문도 더 받아보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계속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도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소유주가 맞았지만
이들을 당장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들도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이었거든요. 일단은 계속 여기 계세요.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순이의 표정이 조금 안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나요? 있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큰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버스 기사를 한다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성실한 아들이라고. 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두 집을 오가면서 각각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은 이런 혼란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진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도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조만간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저씨. 순이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봉수 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봉수 씨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차에 오르면서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이와 두 아들이 대문 앞에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도연이 김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김 사장님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적으로는 김 변호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네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꿈꿔왔던 평화로운 노후는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대신 풀기 어려운 숙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김 변호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집에 도착한 도연은 현관문을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평생 존경받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상속받을 줄 알았던 집에 다른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미영이 현관에서 도연을 맞았습니다. 집은 어땠어요? 도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도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어. 뭐라고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놨습니다. 시골집에서 만난 박순이와 그녀의 두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사진도 거기 있었고 그 여자가 보여준 편지도 분명히 아버지 글씨였어.
그때 마침 큰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민수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집 구경은 어떻게 됐어요? 도연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도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바람이 아니야.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집에서도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 사실혼 관계였대. 20년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신 거네요? 작은 아들 진수도 그때 집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진수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만 믿고 살아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진수야, 목소리 좀 낮춰. 미영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배신이에요. 진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하셨는데, 혼자서 집을 지키며 기다리셨는데, 도연도 아들의 말에 동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왔거든요. 아버지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워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받는 게 맞아. 하지만 도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 사람들을 당장 쫓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왜 쫓아내지 못해요? 진수가 따졌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상속자인데 그 사람들도 아버지의 가족이야. 도연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 아이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존경하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도연의 형제자매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도연과 막내 도희가 급하게 도연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형, 이게 정말이야? 도연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정말이라니? 아버지가 바람 피웠다는 게 말이야. 도연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어요. 듣고 있던 도희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도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직 모르셔. 도연이 말했습니다. 말씀드려야죠. 도연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80살 넘은 어머니한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어떻게 해? 도연이 반박했어요. 형제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도영은 어머니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희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도연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도영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소송을 걸어야지.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상속자인데 왜 물러서야 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도희가 반대했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도영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 가족회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달랐고 감정적으로도 복잡했거든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왜 이런 짐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야? 도연이 하늘을 우러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셨어야지.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시골집 가족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미 소문을 듣고 수군거리고 있을 거였어요. 김 노인네가 두 집 살림을 했다더라. 서울에서 자식들이 내려와서 난리가 났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도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은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했지만 과정이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 상대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족 간의 문제가 공개적인 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결국 형제들은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지팡이를 떨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는 평생 나만 사랑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이런 충격을 받으시니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형, 이것 봐. 도영이 병실에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더 강하게 나가야 해. 도연은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생하게 된 상황이 원망스러웠어요. 한편 시골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순이 가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순이 씨,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마을 이장이 순이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식들이 소송까지 건다던데. 이장님,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봉수 씨와 함께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시니. 그래도 법적으로는 서울 쪽이 유리하다던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호와 진수 형제도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들에게는 이 집이 유일한 보금자리였거든요. 형, 우리 정말 나가야 하는 건가? 진수가 형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변호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진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어디 가서 살아? 순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수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혼자 다시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나 가족들과 함께가 아닌 혼자서 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둘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서 80세가 넘으신 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나 봐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아니에요. 잘못은 아버지가 하신 거니까.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확실한 해답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여기서 어떤 분이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좋은 분이셨어요. 진짜 가장이셨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쓰시고, 집 수리도 직접 하시고, 마을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가장이셨어요. 그럼 서울에 있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살았는데, 그것도 알아요. 봉수 씨가 얘기해 주셨거든요. 서울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봉수 씨 자식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진호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을 보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잠깐 얘기하는 거야. 진호는 도연을 째려봤습니다. 아저씨, 우리를 법정에 세우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호야. 순이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아저씨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연은 진호의 분노를 이해했어요. 2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젊은이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요? 아저씨는 서울에 집도 있고 직업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진호의 말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에게는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퇴직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도연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 사진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짐을 저희에게 남기셨어요? 도연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인 거예요? 아내 미영이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안타까웠어요. 여보, 그만 마셔요. 미영아, 내가 나쁜 사람인가? 도연이 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잘못된 건가?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 오랫동안 미뤄둔 일이었어요. 낡은 상자들과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도연은 우연히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어머니께 쓴 연애 편지들이었지만 그 사이에 낯선 봉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들이었어요. 순이야, 오늘도 서울에서 너희들을 생각한다. 도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희 진호도 공부를 잘한다니 다행이다. 두 집의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둘째를 가졌다. 기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너희에게도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미안하다. 진수가 아프다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게 해라. 도연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양쪽 가족을 모두 사랑하고 걱정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에 쓴 것 같았어요. 순이야, 내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산다고 한다. 평생 너희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남자였지만 사랑만은 진짜였다. 도연이한테 너희들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내가 죽고 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잘못은 모두 내가 한 것이니까. 도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두 가정을 모두 지키고 싶었던 한 남자의 절망적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가족들을 모았어요. 편지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 것 같아. 민수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괴로우셨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 진수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 계시잖아요. 나도 화가 나. 하지만 도연이 말을 멈췄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 같아. 며칠 후 도연은 다시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편지들을 가져갔어요. 순이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도연이 편지들을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편지들을 받아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편지들이 있었군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봉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봉수 씨가 서울에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왜? 사랑했거든요. 한 달에 2번 와서 며칠씩 머물다 가시는 봉수 씨를 기다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도연은 순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독차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여자의 심정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군요. 네. 봉수 씨가 자주 얘기해 주셨어요. 큰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손자들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두 집 모두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진호와 진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을 보자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진호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무슨 얘기요? 어차피 법정에서 만날 텐데. 도연은 아버지의 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형제들도 편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족도, 여기 있는 가족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호가 물었어요. 우리 보고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싶어. 순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봉수 씨는 늘 말씀하셨어요. 두 가족이 서로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진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현실적으로는 누군가 양보해야겠죠.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날 저녁 도연은 시골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살던 공간에서 밤을 지새우고 싶었거든요. 밤늦게 마당에 나와 별을 보고 있는데 진수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잠이 안 와요? 너도? 네. 요즘 계속 그래요. 진수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모르겠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기겠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여기서 나간다면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요. 여기밖에 모르는데. 어머니는 더 걱정이에요. 평생 여기서만 사셨는데. 도연은 진수의 처지가 이해됐어요.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도연은 꿈속에서도 아버지께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대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 문제는 남은 가족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듯이. 재판정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어요. 도현 측에서는 법적 상속권을 주장했고 순이 측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실거주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도현은 재판정에 가기 전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지만 의식은 뚜렷했습니다. 도현아, 재판 어떻게 됐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그래. 내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잘못 알았나 보다. 어머니. 아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어머니는 내 판단을 믿는다. 재판정에는 양쪽 가족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도연의 형제들과 순이,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까지. 서로 시선을 마주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지금부터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피고 측이 아무리 사실혼을 주장해도 법적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모님이 유일합니다. 상속법에 따라 김도현 씨가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이어서 순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20년간의 동거 사실과 공동생활, 그리고 피상속자가 실제로 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히 법적 서류만으로 가족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어요. 법리적 해석과 감정적 호소가 뒤섞인 변론이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도연에게 물었어요.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말씀해 보시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와 그녀의 아들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형제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판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감추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순이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진호와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잘못하셨습니다. 두 가정을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두 가정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도연아. 도영이 형을 불렀지만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뇌하셨는지, 양쪽 가족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버린 게 아닙니다. 다만 모두를 지키려다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재판정 안에 감정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원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가장 원하지 않으실 일이라고요. 도연은 순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이 씨 가족은 2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여기가 그들의 집이에요. 저에게는 서울에 집이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형, 진수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승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판사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숙제였어요. 증오를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두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죠. 재판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연과 도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형, 미쳤어? 도영이 일어나려 했지만 미영이 말렸어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와 진수도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 사실을 모르시게 해주세요. 어머니께는 너무 큰 상처이거든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형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왜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도희도 거들었어요. 저도 반대해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정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가족 간의 의견이 갈린 상황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상속인들 간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니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판사님.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김도현 씨 말씀을 듣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권리만 주장하려고 했네요. 하지만 정말로는 봉수 씨 가족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순이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 씨, 고맙습니다. 봉수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아들이에요. 그 순간 재판정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적대감이 아닌 이해와 연민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결국 재산을 분할 상속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도현과 순이 가족이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되 실제 거주권은 순이 측에서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현은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거든요. 마당에는 순이가 김장을 위해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도현 씨 오셨어요? 순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네, 오늘은 아내도 함께 왔어요.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차에서 내려 순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해야죠. 순이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진호와 진수는 어떻게 지내요? 미영이 물었어요. 잘 지내요. 진호는 읍내 농협에 취직했고 진수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순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젊은데 앞길이 창창할 거예요. 도연은 감나무를 올려다봤어요. 감이 주홍색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였죠. 감이 많이 열렸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 많이 열렸어요. 봉수 씨가 좋아하시던 나무인데. 순이의 목소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 진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 부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이모, 안녕하세요. 진호의 인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의 적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호야, 농협 일은 어째? 재미있어요. 농민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 보람도 있고요.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은퇴하고 뭐 하세요? 아직 뭔가 정해지지 않았어. 텃밭이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럼 여기 와서 하세요. 순이가 제안했어요. 뒤편에 땅이 남아있는데 사용하셔도 돼요. 도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제 우리도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복잡하고 아픈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관계였습니다. 저녁 무렵 진수도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대학원에서 농업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아저씨. 진수가 인사했습니다. 진수야,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네, 농업 현대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나중에 이 마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연은 진수의 당당한 모습이 기특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나저나 도연 씨,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아직 이 일에 대해서는 알아요. 말씀 안 드렸어요. 순이가 빨리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봉수 씨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에요. 순이가 대답했어요. 도연 씨 입맛에도 맞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아버지 음식이라니. 도연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물 무침도요. 도연은 음식을 천천히 씹어봤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음식을 먹으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봉수 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집 수리도 직접 하시고 마당 정리도 하시고. 맞아요. 진호가 거들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책상이 지금도 제 방에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셨어.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직접 고치시려고 하셨죠. 그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추억을 나눴어요. 아버지는 두 집에서 모두 성실한 가장이었던 거였어요. 밤이 깊어져 도연 부부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언제 오실 거예요?
진수가 물었어요. 한 달 후쯤? 그때는 손자들도 데리고 올게. 좋아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많거든요. 작별 인사를 하며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잘한 것 같아요. 뭐를? 용서한 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이런 거였을 것 같아.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민수와 진수는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던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손자들을 데리고 시골집을 찾았어요. 아이들은 넓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할머니 역할을 자처했어요. 진호와 진수도 조카뻘 되는 아이들을 귀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에서 자란 감이에요. 순이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달고 맛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감을 받아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 제사를 지냈어요. 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제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도연이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잘 지내겠습니다. 순이와 그녀의 아들들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도연은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나무를 보니 희망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집이 아니라 용서의 숙제였구나. 도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 남편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아니야,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시작 말이야. 두 가족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증오보다는 용서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두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